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자, 진짜 이번 주에는 기상청의 예보대로 폭염이 좀 누그러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좀 나아진다고 했는데 어제 서울의 기온은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거든요. 자, 오늘도 사우나처럼 아주 정말 심한 더위가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주의 시작 활기차게 하시길 바라겠고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투어.co.kr 페이스 노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한 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제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안녕하세요. 김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요즘 회식 많으시죠? 회식 끝나고 내가 호랑나비 춤을 춘다 싶으면 운전대 붙잡지 말고 꼭 대리운전을 부르세요. 2588 소연이가 부탁드린답니다.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안전운전 2588.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저녁이 있는 삶이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를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 좋죠. 그런데 이 말은 결국 안철수 전 대표 역시 박지원 비대위원장과 마찬가지로 손학규 전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같은 잠재적인 대선 후보가 다른 대선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왜 그랬을까라는 그런 상황이 궁금해집니다. 손학규 전 대표의 경우는 지금 야권에서 호남 지역에 가장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대선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호남이라는 지역 기반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가진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학규 전 대표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손학규 전 대표는 이런 러브콜에 응할까요? 글쎄요. 지금의 정치판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병우 일병을 구하기 위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버리기로 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허튼 수작입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입니다.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 그다지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국민들의 관심을 갖는 부분은 특정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과연 그런 자리에 있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부분일 겁니다. 만일 국민들이 그런 자격에 의구심을 갖는다면 그런 의구심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해명을 하고 밝힐 것은 밝혀야 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혹은 확실히 해소돼야 할 것이고 그런 의혹을 확실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부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안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 당연한 절차가 아닐까요? 선수 시절의 영광보다 지금의 감동이 가장 좋다. 한국 여자골프대표팀의 박세리 감독이 박인비 선수의 금메달이 확정된 뒤에 한 얘기입니다. 박세리 선수의, 아니 박세리 감독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자기 자식보다 손주가 더 예쁘고 귀엽다고 하는 말 있죠. 본인이 직접 자식을 키울 때는 젊고 경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불안해서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손주를 볼 쯤이면은 경험도 생기고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정말 너무나 귀하고 예쁘다는 건데요. 아마도 박세리 감독의 말도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선수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렸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지만 이제는 객관적으로 관조할 수 있어서 더욱 기쁘다는 얘기라는 생각인데요. 어쨌든 훌륭한 선수였지만 이제는 더욱 훌륭한 감독이 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정말 잘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이 전기요금 때문에 그 당정 타스크포스 팀이 구성이 됐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누진제 기간을 6단계에서 3에서 4단계로 줄이고, 예. 이 항공권 유류 할증료처럼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제 2011년 9월 순환정전 사태 이후에 정부가 누진제 축소 그리고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 포함된 전기요금 개편을 이미 마련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3년 국회 보고 과정에서 서민 증세하고 전기요금 인상 논란이 불거지면서 실현되지 못했는데요.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위해서 이 당정 TF에서 이미 2011년부터 13년에 논의했던 그 개편 방안을 우선 먼저 재검토할 예정이다. 즉 2013년 국회 보고할 무렵에 보다 지금 국제 유가가 25% 정도 내려갔기 때문에 연료비 연동제를 하더라도 인상 요인이 줄어든 데다가 야당도 개편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연료비 연동제는요. 2012년 지식경제부에서 이미 발표했었는데요. 예. 항공권의 유류 할증료 같이 그 현행 기본 요금과 전력량 요금의 추가로 가감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높아지면 좀 더 올렸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이 높아지면 전기료를 올리고 그렇죠. 그것이 낮아지면 떨어뜨린다는 얘기인데. 예. 근데 이제 국제 유가가 만약에 올라갈 때, 그러니까 전기료 생산료가 올라갈 때는 저소득층을 보호한 제도가 추가로 마련되어야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지금 이제 현행 6단계, 3, 4단계를 축소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됐는데 6단계 누진제를 4단계로 축소하고 최고와 최저 단계 요금 차이를 11점 현행 7배에서 5배 이내로 축소하는 방안. 그리고 2, 3단계와 3, 4단계 각각 합치고 2에서 3단계 단계별 요금 올리고 내리는 이런 방식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만 한다. 과연 거기까지 좀 진통이 따르지 않는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뉴스데이 연계형 정비 사업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얘기죠? 이게 이제 장비 사업이 워낙 지금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계해서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자들의 출자 부담이 커서 사업이 추진이 어렵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그렇지 않다. 앞으로 이 사업은 어렵지 않다라고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정비사업 뉴스데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 구역들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이라서 부동산 신탁사나 리츠 자산 관리회사 등 자본금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자들이 대규모 자금을 출자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선 협상자가 정해진 8곳 중 4곳은 그런 신탁사나 리치 자산 회사가 사업을 제안한 곳인데 예. 전체 사업의 70-80%를 대출로 해야 되고요. 나머지 도출자금 모아야 되는 거죠. 쉽지 않은 거죠. 예. 최장 기간이 12년씩이나 걸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후보 구역들의 사업 추진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달 말에 또 뉴스테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 구역을 국토부가 또 추가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뭔가 좀 돌파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요한 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우 스포츠 평론가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올림픽 끝나니까 이렇게 직접 나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이 올림픽 이제 오늘 좀 아까 끝났죠. 예, 이제 패키지 이제 시작하고. 시작했나요? 예, 신 교수님 뵙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 그냥 말씀만이라도 빈말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예. 자, 오늘 이제 리우 올림픽을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폐막식 7시 반부터 시작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식 폐막식은 8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예. 폐막식, 이 브라질 대표는 카니발의 열기로 가득 찰 예정입니다. 예. 이 17일간의 이 경기를 마친 선수들이 흥겨운 삼바 리듬에 맞춰서 리우올림픽의 이 아쉬운 이별을 고할 예정이고요. 오늘 폐막식에서 우리 선수단 레슬링에서 동메달을 따낸 이 김현우 선수를 기수로 내세우고 입장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선수단 성적 금 9개, 은 3개, 동 9개 맞죠? 예, 맞습니다. 예. 8등인가요? 예, 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금메달은 9개인데 목표했던 10개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 금메달 기준 순위로 매긴 메달 순위에서 이 8위를 기록하면서 이 4회 연속 톱10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양궁에서 4개, 태권도 2개, 그리고 펜싱, 사격, 여자 골프에서 각 1개씩의 금메달을 따냈는데 이 기대했던 유도와 펜싱 그리고 배드민턴 레슬링에서는 좀 부진했죠. 근데 제가 이거 계산해 봤어요. 예. 메달 수 전체 합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11등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금메달로 따지면 8등인데 금운동 메달 다 합하면 11등이 되더라고요. 예. 예. 근데 뭐 사실 몇 등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잘했어요. 예. 전 아주 특히 손현재 선수가 아주 대견하더라고요. 이 손현재 선수 이 4위 기록했죠. 맞습니다. 경기 끝나고 이 눈물 짓는 표정인데 보통 눈물과 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나 다 잘했다. 최선 다했는데. 맞아요. 약간은 아쉽지만 후회는 없다. 그럼요. 이를 악문 든다 그렇게 눈물 짓는 그렇죠. 표정이었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등수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 메달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열심히 하고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올림픽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관심이 예전보다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관심이 좀 줄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수들이 동메달 따고 죄송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게 무슨 얘기냐. 그렇죠. 세계 3위. 동메달이 왜 죄송하냐. 그럼요. 잘했다.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런 격려가 많았었고요. 예. 근데 관심이 줄었다는 것은 역시 이 성적과 좀 관계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또 이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는 올림픽 스타를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인데 예를 들면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이 배드민턴의 윙크 왕자 이용대 선수, 또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 모두 다 열광했고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는 메달은 못 땄어도 축구가 4강에 올라가면서 분위기 띄웠습니다. 또 메달을 못했지만 이 펜싱 신아람 선수 1초의 눈물, 온 국민적인 이 광분이라고 할까요? 이 관심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는 이 국민적인 스타로 떠오른 선수가 없었다는 점도 올림픽 분위기를 띄우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도쿄올림픽에는 야구가 들어가죠, 또. 그죠? 도쿄올림픽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또 야구에 대한 관심.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은 그 전에 있죠, WBC.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또 이게 분위기가 좀 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이거 얘기 본격적으로 한번 따져보죠. 이거 올림픽에서 항상 우리 몇 등 따지고 말이에요. 제가 오늘 오프닝에도 그랬어요. 이 몇 등 따지는 거 이게 결과만 얘기하는 것이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그다지 건강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 메달 순위.
우선은 이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IOC는 공식적으로 메달 순위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세계 각국의 언론이 금메달 또는 금운동을 합친 숫자로 순위를 매기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각국마다 또 이 금메달 순위 매기는 방법도 다르다는 거는 예. 그 사회가 어디에 더 중요성을 두고 있느냐 이런 가치도 포함된 거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 금메달 그렇습니다. 일단 뭐 2등, 3등은 필요 없고 예. 1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표현한다고 보고요. 이 올림픽 이 메달 순위 매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문제는 뭐. 어떻게 이걸 바라보느냐의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이 올림픽 순위에는 국력이 반영이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메달 순위가 한 국가의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선진국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OECD의 여러 주요국들의 이 지표가 나와가지고 각국의 경쟁력을 나타내지만 올림픽 메달은 그냥 메달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이 결과로만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인데요. 또 이 올림픽에서 메달 개수가 적게 되면 늘 이어서 나오는 얘기가 투자해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4년마다 한 번씩 보름 정도 열리는 하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거 보려고 투자를 해야 되느냐, 지원을 늘려야 되느냐, 이게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예. 저는 사실 적절한 지원은 어느 정도 필요는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죠? 예, 예. 그 점을 뭐 그 점이 메달 중요하죠. 때문이 아니고 예. 그 점이 중요한데 투자하지 말자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요. 네. 이 다만 이 국가 예산이나 체육 예산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스포츠가 뭐냐고 볼 때 이 체육 예산을 올림픽에만 쏟아부을 수는 없고요. 스포츠는 이 국민 건강, 행복, 또 이 복지 교육과 직결이 되거든요. 예. 때문에 이 국민을 위한 스포츠, 국민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스포츠에 중점을 둬야 된다고 보고 이렇게 되면은 스포츠 저변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서 나는 재능이 있으니까 이 직업 선수로 나가서 올림픽에 도전해보겠다 이런 선수들에게는 충분히 기회를 그렇죠. 제공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들을 바라볼 때 이들이 올림픽 나갔을 때 우리가 금메달 몇 개 이렇게 목표 지향적으로 올림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맨날 매일 하던 대로 재밌었다, 즐겁다, 그렇죠. 행복했다 이런 식으로 올림픽을 보고 그렇습니다. 즐기고 이러면 된다는 얘기죠. 솔직히 올림픽 예. 몇 등 하고 이런 건 딴 거 내세울 거 없을 때 그리고 맞습니다. 독재 시절에 군사 독재 우리가 경험했을 때 그런 때나 뭐 이거 몇 등 했다 그러고 자부심 갖고 이러는 것이 지금은 뭐 사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올림픽 끝나면 다 잊어버리죠. 잊어버리잖아. 그 어떤 사람은 오늘 올림픽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예. 어쨌든 끝났습니다. 리우 올림픽 평가 어떻게 하십니까? 이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그 영어 제목도 있었는데 이 개막전에 우려가 많았기 때문에 일단 큰 사건이나 사고 없이 이 폐막까지 왔다는 점은 다행스럽게 느껴지고요. 하지만 이 숱한 문제는 있었습니다. 큰 사건은 없었지만 강도 사건은 있었죠. 예, 올림픽 메달리스트도 강도를 당했고요. 그래요, 유도. 예. 또 이 선수촌 부실공사 문제, 수영장 녹조 문제, 특히 교통 체증은 최악이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IOC에서 올림픽은 더 이상 개발도상국에서 열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었고요.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있죠. 이 개회식 같은 경우에 오늘 폐막식도 마찬가지인데 폐막식 예산이 14억 원이라고 합니다. 전 맨 처음 이 얘기 듣고 믿질 않았어요. 그래요? 예. 이렇게 저비용으로도 개막식은 충분히 성공적이었다 평가를 받았거든요. 예. 이 점은 우리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앞둔 시점에서 충분히 연구해보고 받아들일만 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 브라질은 워낙 이 축제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축제 그러니까 어떤 뭐라 그러나 시각적인 거 있잖아요. 청각적인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발달한 국가라서 이 저비용으로 제가 볼 때는 성공적으로 치르지 않았나 폐막식 개막식은. 거기서 짧게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그럼요. 길게 하셔도 돼요. 예. 이렇게 개막식을 준비한 그 기저엔 분명 이 브라질의 어려운 국내 경제 사정도 있지만 철학적인 배경, 자신감도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더 이상 올림픽에서 개최국의 위용을 스펙터클하게 보여주던 시대는 끝났다. 비용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의지로도 충분히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이 많이 변해야 돼요. 등수 따지는 것도 없어져야 되고, 그리고 뭐
막 삐까뻔쩍하게 폐막시게 막 해봤자 키우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것도 사실은 뭐 지금 그렇게 큰 감동을 주는 시대는 아니다. 맞습니다.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공연주입니다. 15살의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는 아이였나요? 제가 케냐에서 만난 15살 소녀 도린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인데요.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좋아하는 도린이 학교를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너무 다른 그동안 말하지 못한 소녀들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소녀들이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지금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캠페인을 검색하세요. 월드비전 꽃들에게 희망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배우이자 임요한의 똑소리 나는 아내 김가인입니다. 알뜰한 주부라고 자부하시는 분들 혹시 탄소 포인트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는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여 지구온난화를 앞당긴다고 합니다. 전기와 물을 아껴서 쓰면 그 실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탄소 포인트, 즉 인센티브를 주는 게 탄소 포인트제인데요. 여러 가지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니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탄소 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관할시 구흥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지구는 더 가까이, 지구온난화는 저 멀리. 환경보호도 야무지게 실천해보자고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이정길입니다. 100세 시대 면역력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전 록피드로 면역 관리를 합니다. 록피드 속의 PLAG는 녹용 추출 성분 중 하나로 인터루킨 포 감소를 통해 면역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면역력은 록피드.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이 여름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저 선수 200만 원이 생겼어요. 좋은 일에 투자할 절호의 찬스네요. 그럼 크라우드 펀딩을 해야죠. 투자한 돈도 키우고 유망 기업을 키우는 보람도 남다르거든요. 크라우드 펀딩이요? 누가 잘하나요? 기업을 잘 아니까 크라우드 펀딩은 IBK 투자증권이죠.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SM6 또 한 번 프리미엄 세단의 기준이 되다. 끝없이 누리는 드라이빙의 즐거움. 연비로부터 당신을 자유롭게. 리터당 17km 독보적 복합 연비 SM6 DCI 디젤. 8월 한 달 시승 신청 시 추첨을 통해 100만 원 상당 신세계 상품권을 드립니다. 평생 사랑하겠습니까? 네! 시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행복할 수 있도록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동탄 이신도시 경산 임당 울산 송정에서 짓습니다. 호반에 변치 않는 첫 마음을 만나세요. 지은이 호반건설. 예, 월요일 아침 출근길 이제 마무리될 시간이죠. 8시 33분 15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조금씩 교통량은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긴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동부간선도로는 수락지하차도에서 성동교까지 계속해서 전 구간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의정부 쪽으로도 월계 1교부터 수락지하차도까지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특히 이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장안교를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에서 조금 전에 승용차 추돌 사고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정체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도 기름램프부터 연희램프까지,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 부근, 다시 마장램프부터 성동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현재 고속도로 중에서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데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안양터널에서 수리터널, 시흥에서 김포요금소까지 모두 앞에 20km 구간에서 주춤하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도 계양부터 송내, 도리에서 하기까지 모두 앞에 25km 구간 정체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데일리안의 이종근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힘찬 출발 이종근입니다. 이제 힘찬으로 바꾸자는 한참 생각하셨죠? 예. 두문정치연구소 서양호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새 아침, 새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서양입니다. 예. 참 아주 두 분 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제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우병우에서 이수석까지 이석수까지 깊어가는 검찰의 고민.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병우 수석 얘기하다가 자꾸 이석수 이게 수석 석수 이게 단어가 반대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검찰의 고민. 자, 이거 짚어보겠습니다. 근데요. 지금 이르면 오늘 두 사람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시작되는 동시에 누굴 먼저 소환할 것인가, 그게 검찰이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는가의 상징이다, 표현이다, 이렇게 지금 언론은 보고 있는데, 사실상 검찰의 고민은 지금 집권 여당이나 혹은 또 다른 어떤 권력 기관들 또는 공무원들의 고민과 좀 일치할 겁니다. 5년 단임제에서 사실 집권 4년 차 정도 되면 그 지금 말씀드린 그런 집단들은 사실 미래 권력을 향해서 눈을 돌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레임덕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 사실 그것 때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권력, 그러니까 지금 박 대통령은 그런 누수를 용납하지 않겠다. 끝까지 자신의 어떤 국정 수행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하나의 어떤 지금 경고의 메시지라고 저는 여겨져요. 이번 우병우 수석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딴 데 돌리지 말자. 나는 끝까지 갈 테니까 그런 어떤 이 미래 권력에 사실 눈 돌리지 말고 현재 권력이 일단 완수가 돼야 그 다음에 있지 않겠느냐. 없잖아요. 네? 지금 눈에 보이는 미래 권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더욱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예, 우리 서영훈 소장님은. 아니, 올림픽도 끝나고 얼마 있으면 추석이에요. 추석 밥상머리에서 또 이 우병우 얘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추석하고 설이 이제 사실 굉장히 민심에 중요한. 내가 보기엔 송편 먹으면서 가족들이 우병우 수석 얘기 또 해야 되나, 이거 백성이 나라 걱정하는 이런 안타까운 그 심정인데요. 결국은 근데 검찰한테 공이 넘어갔는데 저는 검찰은 민심이냐 권력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고민에 빠질 것 같아요.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조사하자니 국민과 민심이 무섭고, 그렇다고 해서 우병우 수석을 손대자니 이게 진짜 보이지 그분께서 권력이 어떻게 볼까 눈치가 보이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검찰에 불려갔을 때 우병우 수석을 이 검찰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나.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인사 검증을 하고 있는 이 우병우 검찰 통할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상의 검찰 사정기관의 수장인데, 사정기관의 수장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을까? 검찰도 회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사 결과를 했어요. 국민들에게 발표를 하면 그 결과를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검찰은 이래저래 진퇴양난인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검찰이 이번에 수사를 정확하게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엄정하게 하지 못하면 이것은 특별검찰 문제로 특검으로 그리고 특검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로 검찰의 기소권을 제약하는 검찰 개혁으로 이 방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이 권력의 눈치보다는 소신껏 국민이 무엇을 바라는지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우병우 수석 문제는 이미 언론에서 많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문제요. 지금 감찰 결과를 언론사에 누설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자,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렇게 다툼이 있거나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고 하죠? 법대로 하자. 그렇죠. 법대로 하자. 우리나라 특히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많이 하죠. 자, 만약 법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특별감찰관 제22조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은 종료 사실 또는 감찰 내용을 공표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애매하긴 해요. 내용을 어디까지가 범위 있는지 이게 참 애매한데 사실 이 부분이 일반 법의 피의 사실 공표 금지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한다면 조문대로라면 사실상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피의 사실을 사실 공표한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그 기자한테 그러잖아요. 네, 검찰에 넘기고 29일 날 넘기고 또 이게 더 해봐야 될 것 같아. 이런 식의 어떤 표현들을 합니다. 내용을.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실 법대로라면 분명 이 감찰관법 22조에 걸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의 관행, 왜 법대로 안 된다는 게 사실 관행이잖아요. 기자들과 늘 검찰에서 이 피의 사실을 공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목적도 있었죠. 그러니까 여론을 동원해서 피의자를 압박하려는 어떤 목적도 있었고 언론들은 그것을 조금이라도 더 알아서 앞으로의 어떤 이 수사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개입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국민들에게 그런 방향을 알리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강했고 그 두 가지 욕구가 이제 맞물리면서 피의 사실이 공표되는 거는 마치 관행처럼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말씀드린 되는데 그 언론에서 이걸 드러낸 건 아니잖아요. 공표란 게 아니잖아요. MBC에서 공표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누설이죠. 이번에. 누설은 누설이죠. 공표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기자에게 누설한 건 맞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상 이 관행과 법대로 이 사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어디까지가 정말 공표의 누설. 그러니까 여기 모든 법은 그렇지 않습니까? 취지가 있고 목적이, 그 법을 만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대로 사실 이걸 바라본다면 사실상 이거를 누설해서 어떤 이 피의 사실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의도대로 재단하려고 했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공표한 것이냐에 대한 여부를 지금부터 이제 검찰이 판단을 해야 되겠죠. 전형적으로 작은 어물로 큰 어물을 가리기 위한 적반하장식의 제가 보기에는 국면 전환용 카드하고 희생양 찾기 희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종근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매주 한 번씩 티타임이라는 명목으로 수사 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해줍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법으로만 해결될 수 없는 국민의 여론을 위해서 수사의 방향을 알려주고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해왔던 관행인데 이것을 과연 법의 잣대로 이석수 특별감찰관에게만 적용할 수 있겠는가. 검찰 수사도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초강수를 두는 이유 우병우 수석 일 개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국기의 문제로 거의 국기 문란행이다. 그러니까 국기 문란행이라는 이석수 특별감찰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수석을 하는 행위, 유출한 행위는 결국은 국기를 흔드는 행위라는 건 우병우를 흔드는 게 우병우가 국기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보기엔 왜 대통령이 개인 수석의 일탈이나 비리 의혹을 정권 차원의 위기로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것이 우병우가 도대체 우병우 사단이 얼마만큼 검찰과 권력기관에 포진되어 있고 또 권력의 무엇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점점
이 사태를 키워가는 것은 야당의 정치 공세가 아니라 여당과 청와대 대통령의 방침이 오히려 이 사건을 더욱더 크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 좀 그러니까 수정이라기보다는 내가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서 소장 말씀과 자, 우병우가 국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청와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현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병우를 빌미로 해서 대통령을 흔들기를 하는 거다.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면 역대 대통령들 보면 집권 3년 차에 4년 차에 꼭 읍참마속이라는 단어가 신문에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쯤 돼서 꼭 내각의 어떤 장관이 잘못했다거나 또는 수석이 잘못했다거나 잘라라 뭐 내쳐라 뭐 하면서 읍참마속을 해야 된다. 그러면 민심을 위해서 전국 전환을 위해서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는 형식을 통해서 그 측근을 측근을 내치는 그런 것들이 되풀이돼 왔다. 박 대통령은 어저께 이제 청와대의 그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 관행을 내가 맞서겠다. 꼭 내가 그러면 우병우 수석을 제물로 내주면 끝나는 것이냐? 아니다. 끝까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하면서 나를 흔들 것이다. 그러니까 국기문란이란 말을 이 정부에서 두 번째 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윤회 문건 때 썼어요. 정윤회 문건 때 이 박 대통령이 직접 이거는 국기를 문란케 하는 국기를 흔드는 일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타깃이 누구였죠? 문고리 3인방이었어요. 네. 언론들이 죄다 일어나서 문고리 3인방 잘라라. 근데 그때도 한 언론의 문제 제기로 시작했고 이번에도 한 언론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는데 그때 정면 돌파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드러났고 문고리 3인방은 계속 유지를 형하대해서 지금 자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는 그 안에는 문고리 3인방을 흔드는 게 곧 나를 흔드는 것이다. 우병우 수석을 타깃으로 하는 게 나를 흔들어서 지금의 레임덕을 일부러 만드는 것이다. 예.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우병우 수석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대통령과 일부 강성 친박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들과 언론, 야당, 특히 여권 내에도 비박을 비롯해서 이 범박 정진석 원내대표까지도 거치 문제를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데 왜 스스로 국정의 마지막 후반기를 마무리하기 위한 대통령이 협치를 통해서 돌파하지 못하고 스스로 1%로 고립시키고 99%를 적으로 돌리는 이런 편갈이라는 건지 심지어는 이런 우병우 문제에 대해서 사퇴를 요구하고 책임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세력에 대해서 부패 기득권 좌파 세력이라고까지 매도하는 것은 왜 1대 99의 싸움으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스스로를 몰고 가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레임덕을 방지하는 건지 아니면 스스로 국기가 되어서 몸을 흔들어서 스스로가 국정을 흔드는 건 아닌지 국기를 흔드는 세력인 건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3인방 아까 이종근 편집국장께서 3인방 문제 말씀하셨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상황이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데 오늘 국무회의 네, 그렇습니다. 있죠. 예. 그죠? 예. 오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우병우 수석 문제와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고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퇴임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그런데 일각에선 퇴임 기자회견이 아니라 취임 기자간담회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퇴임 후에 야권의 변화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김종인 대표 어제 퇴임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세상 변한 거 모르고 헛소리하는 사람이 많아서 답답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예. 김종인 대표 어저께 아주 조목조목 지금까지의 소회를 밝혔어요. 예. 어떤 데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이제 한중관계는 내가 사실 열었는데 기초를 다졌는데 92년 8월 4일. 그런데 문제는 한중관계는 번영의 문제고 한미 관계는 생존의 문제다. 번영은 사실 앞으로 잘 나가겠다, 잘 살겠다의 문제지만 이 한미 관계는 우리가 죽고 산다, 생존의 관계이기 때문에 뭐가 더 우선이냐라고 설명을 하면서 세상 모르는 사람들이 답답하다. 그러니까 강경일변도로 운동권의 어떤 이 흑백 논리를 아직도 갖고 있는 일부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고.
결과적으로는 사실 어저께 가장 그 귀에 담은 얘기가 그거였어요. 역할하겠다.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결코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신이 돌아오더라도 나는 살아있다. 김정인 뭐 돌아오겠다 하는 그런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뉴스 속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정상 출근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마 저희 방송을 듣고 출근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걸 보고 이제 오버한다 그러죠. 예, 잠깐 오버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차영호 소장님은? 일단 뭐 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 출근해서요. 예. 본인의 소신이 옳다는 걸 끝까지 주장했으면 좋겠고, 저는 뭐 김종인 대표의 어제 퇴임 기자회견 보면서 야 진짜 고집스러운 노인네의 잔소리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는 뼈아픈 그 일가를 한 대목에 대해서는 곰곰이 짚어봐야 된다. 제가 볼 때는 세 가지를 김종인 대표가 교훈을 준 것 같아요. 집권을 하기 위해서 야당이 만년야당이 아니라 집권 여당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책, 그리고 정치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정책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라고 하는 콘텐츠를 잘 준비해야 되는 거고, 정치는 어느 당이든 어느 세력이든 독주 독선이 아닌 야권의 재편을 위한 힘을 더욱더 키워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보라든가 국민과 관련해서 신뢰를 주지 못하는 정치 집단은 집권하지 못한다. 그래서 정책과 정치와 리더십에 대한 그 야당 일대 그 전환과 변화를 촉구한, 그래서 의미 있는 퇴임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야당 신임 대표들이 곰곰이 대세개발 대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되는 걸 보면은요, 돌아가는 걸 보면 주류들이 상당히 등장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시도당 예, 16개 중에서 12군데가 친문 세력이 됐고, 그러고서 청년위원장 이쪽 이런 쪽도 다 이게 주류 세력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차영호 소장님께서 만든 말을 했다라는 그게 먹힐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시도당 위원장이 왜 우리가 관심을 사실 가져야만 하냐면 최고위원을 구성을 해요. 그렇죠. 새로운 신임 지도부를 옛날에는 그냥 이 순서대로 뽑았거든요. 이 득표 순서대로. 그러다 보니까 비주류도 사실 그 안에 진입할 수 있었어요. 득표 순위니까. 근데 지금은 시도당이 따로따로 선거를 해서 소선거구제나 마찬가지죠. 거기서 뽑힌 사람들이 최고위를 구성하다 보니까 그 지역별로 주류들이 전부 다 장악을 해버리면 이 지도부는 무조건 다 친문 세력이 거의 장악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 당이 여러 가지 목소리를 또 대변할 수 있는, 물론 이 당이 너무 백가생명이고 너무 시끄러워서 문제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일사불란한 한 사람의 대권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일사불란한 하나의 정당이 된다면 그건 사실 활력도 없고 기대할 게 없잖아요. 바뀌는 게 없죠. 바뀌는 게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도 사실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당권이 누가 갖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당 지도부가 이쪽도 친박 일색이지만 이쪽도 친문 일색이 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차영호 소장? 뭐 제가 봐도 숨이 차야 공기가 필요한 줄 알고 목이 말라야 물이 중요한 줄 아는 것처럼, 한 계파, 한 정치 세력이 일색이 되면 그것에 대한 보완하는 역할의 세력의 필요성에 대해서 뼈저리 느낄 것 같고요. 특히 이 김종인 대표는 친박이든 친문이든 간에 이런 현재 고정되어 있는 이 양강 체제로는 국민을 위해서도 야당을 위해서도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없다라고 하는 세 가지 문제의식 때문에 이 현재 친박 친문 체제로 되어 있는 양강 체제, 반기문 문재인으로 대변되는 이 두 체제를 흔들어야 하지 정치권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도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전체 정치권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김정인 대표가 이종걸 원내대표의 출마를 왜 막았을까 되게 궁금했었어요. 지금까지 좀 전까지도 최근까지도 그 결론을 못 냈는데, 지금 시도당 위원장들이 전부 다 친문 일색이 되는 걸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김종인 대표는 이걸 알았다. 그러니까 아예 친문 일색인 정당이 되어야만
새로운 어떤 또 다른 희망이 생긴다. 이게 어떤 이 애매하게 비주류가 또 뭐 어떤 득세를 하고 뭐 해서 잡탕 정당이 돼버리면 사실 거기에 활력을 넣을 수도 없고 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이 당이 완전히 당대표부터 그 모든 최고위까지 전부 다 지도부가 하나의 어떤 친문 일색이 돼버리면 거기서부터 다시 깨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의도한 게 아닌가. 결과를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지금 새누리당도 친박이 당연히 우세하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이런데 김종인 대표가 왜 개헌 얘기했었죠 잠깐.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지금 판을 새롭게 짤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다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양강 체제, 친박이 주도하는 반기문, 그 다음에 친문이 주도하는 문재인, 이 여야가 이렇게 고정 변수로 가게 되면 그 본인의 역할도 줄어들고 정치 활력도 없기 때문에 내각제를 즉 양강에 끼지 못하는 다자간의 요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권 연대를 통한 매개 고리로서의 내각제를 통해서 이 판을 한번 바꿔보겠다. 그것이 한국 정치의 활로를 개척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게 김종인 대표뿐만 아니라 전 손학규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부 그런 거를 생각하고 그렇죠. 뭐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모든 개헌을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헌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문재인 대표만 빼놓고 다 개헌. 4년 중임제 말고 진짜 권력 의원 내각제라든지 의원 집정부라든지. 근데 그 우리나라 정치판은 이제 역동적이라 가지고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이 얘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년 4월 정도에 만일 진짜 국민투표를 하려면 이게 좀 지금쯤은 얘기가 본격화돼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름 휴가 끝나면 어떤 얘기가 나올지.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편집국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우 소장이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